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코스피 시장에서 4% 넘게 오르는데 사실 지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한 1.6% 하락 여전히 코스피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다시 또 개인의 매수가 보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2.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무엇을 봐야 될지 실시간 특징주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왜 하락하는지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수급 변동 주의보, 코스닥 중대형주를 주의하자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락의 원인을 또 체크해 보자면은 최근에 뭐 테슬라 급락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 하락도 있었고, 뭐 정세 불안도 있었고, 또 과열 양상에 따른 하락 종목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B2 원인이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네, 잘 봤고요. 네. 이 얘기를 뭐 지금 와서 네. 신용장고가 쌓이고 있었던 건 저희가 예전부터 좀 많이 언급을 하긴 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 증시는 수급 관련된 쪽에 이런 변화가 가장 시장을 뒤흔드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얘기하듯이 어떤 목에 차는 수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네. 만만하게 시장이 먹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대표적인 또 신용장고가 꽉 차서 한 20조 한 2, 3천억대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대표적인 현상은 특히 코스닥이 보니까 2차 전지는 날아가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나도 좀 돈 좀 벌어보자라고 하면서 예탁금도 조금 느는데 그 예탁금이 늘어나는 수치보다 오히려 이런 때 한번 좀 땡겨야죠. 땡겨요. 네, 그러면서 신용과 함께 들어왔던 막대한 이 현상들이 어제도 이상엽 이사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맞아요. 코스닥 신총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조 5천억 정도가 신용으로 꽉 차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많이 오버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어떤 과열 경계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 물론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들어서는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월말/월초 일정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조금 심상치 않죠. 네.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럴 땐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지켜야죠. 지킬 거 지키고 그리고 또 지지권 어디서 들어오는지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장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쌓이면서 이러다간 한번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의 조정이 아니라 급락장이 연이어 나타나는 바람에 그 시기가 빨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저희가 살짝 언급했는데 이게 설처럼만 돌아가지고 CFD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장 마감하고서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이야기, CFD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뭐 CFD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식이다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맞춰서 이제 투자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과거에는 그러니까 증거금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40%까지 올랐는데 과거에는 10%만 갖고도 해당 종목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뒤집어 얘기하면 또 공매도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고요. 뭐 국내 증권사에서 창구는 있지만 국내에서 이거를 뭐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이제 몇 개 이제 증권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G인데요. 몇 개 증권사들이 홍콩 쪽에서 이제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파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레버리지가 뭐 지금 뭐 2.5배 이상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큰 그런 상품이고요. 일단 뭐 상승할 때는 뭐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추가 납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납입이 안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상으로 보면 장 초반에 뭐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증권사 관련된 반대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 중반 이후,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1시 반에서 한 2시 사이 정도에 이제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면 이 CFD 관련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CFD 관련돼서 지금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이슈가 돼 있는 게 적은 금액으로 이제 큰 그 레버리지를 이제 크게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사람들이 이제 신용 관련돼서 좀 땡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CFD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은 하실 수가 없고요. 전문 투자자로 분류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금액 자체가 보통 5천만 원 이상 이제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큰 금액들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만약 반대 매매가 나온다 싶으면 좀 큰 금액들이 많은 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빨리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일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8가지 종목이었고 이 8개 종목의 매도 상위 창구에 SG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CFD에 따른 마진콜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통계가 아직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시장의 신용잔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마진콜 우려가 커졌던 거였는데요. 실제로 그 8개의 하한가 종목들의 차트를 쭉 보면요. 뭐 선광이라던가 삼천이라던가 정말 연중 내내 올랐더라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이도 올랐던데요. 그랬죠? 네, 끝입니다. 네, 뭐 이 관련된 얘기들은 이전부터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대부부터 어제 보니까 모 채널에서 네. 또 열심히 주가 조작 관련된 얘기 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또 2부 얘기를 하겠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대응을 하면서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니까 개인들의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종목들이 한 달 반 전부터 신용 잔고가 계속 늘기 시작하다 보니까 누군가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해 그러면서 또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하다가 단기적으로 한 좀 숨통이 트일만 해서 한두 달 반등하게 되면 그때 만회해보겠다고 싶어서 신용이 꽉 찼을 때 시장이 또 그걸 그냥 두지 않았죠. 네. 또 꺾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교훈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는데 내 종목이 신용잔고가 5% 이상을 넘어간다. 혹시나 뭐 10% 근처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좀 염두를 하시고 신용 많은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질 부분들 이거는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선광의 차트예요. 이 월봉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오르다가 최근에 하락을 보여주면서 하한가를 지난 거래일에 이어 오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혹은 최근에 과열 양상이 보여줬던 종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장의 하락의 주요 원인과 함께 임순진 대표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죠. 네, 뭐 기업이 지금 올라갔던 게 뭐 기업 펀드멘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이제 수급이 한번 엉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금감원장이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제 엄벌을 천명을 하면서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2차전지 관련주도 좀 큰 폭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 심리 위축 때문에 뭐 관련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투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주가를 올라가는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락이 이제 급락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펀드멘탈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은 펀드멘탈 이상으로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더 갔는데요. 만약 이런 이제 과열 상황이 좀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펀드멘탈적으로 뭐 괜찮은 그런 기업들은 아마 재상승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만 더 좀 선정해서 저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업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자.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언론적인 대답이고 정말 하락할 때는 그걸로 인해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종목들이 좀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믿고 혹은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 더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 섹터별로 혹은 뭐 테마별로 좀 꼽아볼까요? 이런 때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예. 비가 오는데 예. 비 올 때는 같이 젖는 게 당연한 상책이겠죠. 그렇겠지만 금방 마르는 종목 네.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상으로는 조금 더 흔들릴 여지는 아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한 820선, 네. 그리고 또 코스피는 한 2460선 정도쯤을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거기까지 주중반까지 또 빠르게 내려온다. 일단은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단기 낙폭 과대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은 일단 그동안의 스토리나 뭐 성장에 대한 기반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그게 좀 이만큼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반대 이면에는 오늘 현대차 실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 나오면 반영을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들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반입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쪽이죠. 전력기기. 네, 피팅 밸브. 네. 그리고 또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연결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특히 자동차 부품 쪽 이쪽도 연결시켜 보시면서 일단 실적 발표 시즌에는 그럴 개연성들이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겠죠. 네. 이런 것들로 보시되 단기간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지수 흐름들만 보시면서 저점 매수는 살짝 좀 늦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가 혹시 이 전력 설비라던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주를 보유하신 분들 오늘 시장에 내 종목 괜찮은데 왜 같이 밀리지 하고 우려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실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의 하락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닝쇼크 첨보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약세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후성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네, 당시도 이제 전해질 특히나 이 중국에서의 자꾸 가격 인하 때문에 후성이 결국 포기한 거다라고 하면서 같이 첨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혹시 이번 실적도 그 이유 때문입니까? 그런 얘기를 미리 예고를 드렸었네요. 네,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예.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1분기 영업이익 16억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90% 감소한 수치고요. 네. 특히 주력으로 보여지는 전해질 이쪽이 P와 Q가 다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P가 왜 하락했느냐? 이쪽은 솔직히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지금은 중국은 우리는 이제 다 찼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해외 시장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협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통 중국 차는 그냥 바퀴 한 4개 달리고 그냥 한 200km 달리는 대표적인 어떤 수레 위급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온 중국의 전기차들 라인업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고스트라고 혹시 아시죠? 그 차 롤스로이스 차. 아니 몰라요. 타실 겁니다. 조만간 타실 거고요. 예, 그런 급의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특히 BYD 같은 경우 수출이 한 37% 늘 정도로 상당히 유럽 쪽에서도 격화되는 수출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협이죠. 이럴 정도인데 그러면 그 관련돼서 그동안에 전기차를 계속 또 키우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무지 노력을 하겠죠. 네. 그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거 갖다 쓰세요. 싸게 드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어떤 소재 업체들 쪽도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 그게 또 하나가 이 첨보가 아니었나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높아진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리포트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첨보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본 리포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멘텀이 있긴 한 거잖아요. 첨보 역시도.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잘 이해했느냐라는 것도 좀 퀘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FP 배터리 관련돼서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뭐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CATL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제 배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그 배터리들보다는 낫지 않다, 성능이 낫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CATL이 만든 이번에 이제 기린이라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출시가 될 건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그 글로벌 이제 회사에서 어떤 배터리 회사에서 비교적 좋은 그런 배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4680 배터리보다 나음은 낫지 덜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4680 배터리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거든요.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CATL은 그런 성능 이상의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걸 일단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뭐 국뽕 형태의 그런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제 자화자찬이 조금 이제 좀 냉정하게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의 실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중국 관련된 이제 배터리 뭐 소재 뭐 첨보를 비롯해서 네. 아마 여러 회사들의 이제 실적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20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첨보는 어쩔 수 없이 이 비를 피하는 게 맞는 것인지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오늘 또 마침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신용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또 2차 전지 과열이란 단어를 써서 오히려 또 2차 전지주의 투심을 오늘 위축시켰는데 일조했다라는 좀 원성을 받기도 했거든요. 첨보 2차 전지주에 대한 오늘장의 혹은 이번 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누가 얘기해서 뭐가 어쨌든 간에 네.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쪽에서 단기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좀 약간 반납을 조금 하고 있죠.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혹시나 정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싸 보인다, 좀 단기적으로 또 낙폭이 크다,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던 종목들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주가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어느 정도 또 좀 딱 들어맞는 가격에 들어온다, 사야죠. 근데 그때까지를 변화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일단 지금은 차익 매물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성장성은 있지만 이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하는 그 구간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또 길어질지 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 완전히 2차 전지 이제 끝났어요 파세요 이게 아니라 타이밍을 좀 재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첨보까지 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알아보시죠. 넷플릭스의 K 콘텐츠 사랑 25억 달러 투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미 일정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첫 번째 예상하지 않았었던 그런 일정이었죠. 네. 뭐 넷플릭스 이제 CEO하고 만나면서 넷플릭스 CEO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를 이제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2026년부터 22년도까지의 이제 한국물 투자 금액이 한 2배 정도 될 만큼 뭐 작지 않은 금액인 거고요. 뭐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리얼리티 쇼 뭐 관련돼서 뭐 작품명도 얘기를 했고 관련된 뭐 한국 콘텐츠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쪽 분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 내에서 뭐 한국물 자체가 뭐 하나 이제 장르를 형성할 만큼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콘텐츠를 투자 확대한다라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는 내용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사실 워낙 적은 돈으로 고퀄리티에 또 그리고 그렇죠. 정말 시청자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영상을 뽑아내는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예전부터 우리 K 콘텐츠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 이 소식이 오늘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주들이 시초가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
더 뚫어내고 고점을 더 올리고 양봉 기록하기보다는 윗꼬리가 달린 혹은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많던데 오늘 시장 탓이에요? 아니면 이 뉴스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약간 숫자에 취하면 안 되겠죠. 네, 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넷플릭스가 한 3년 동안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 2020년도 한 5천억대. 작년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이 8천억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3천억 투자한다고 그랬죠? 네. 84, 32. 똑같네요. 네. 그냥 작년에 하던 수준 4년에 걸쳐 계속 하겠다라는 거 약간 확답받은 정도. 그런 정도로 받는 거 가지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OTT 산업도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OTT가요. 그렇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횡합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동안 과잉 서로 나도 오리지널 투자에 나도 투자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폭이 좁혀들기 시작하겠죠.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과연 이제 양적인 성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거 하나 대작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OTT 업계나 또 콘텐츠 업계도 여러 가지 급물살이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뉴스 가지고 일단 강하게 반응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탓도 있지만 그 규모가 처음에는 와 예상치 못한 발표네 하고 놀랐는데 자세히 숫자를 두들겨 보니 이전하고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 약간의 실망으로 또 전환되면서 오늘 장중 고점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살아남는 아이들 혹은 지금 여기서 강자인 종목들이 더 배를 불릴 수 있는 길로 나갈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럼 종목을 고를 때에도 조금 더 압축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관련돼서 뭐 넷플릭스하고 기존에 이제 거래가 있었던데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데 중심으로 해서 아마 조금 시장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컨텐츠 관련된 쪽은 여전히 뭐 드라마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러니까 드라마 관련돼서 뭐 지금 국내의 대표적인 뭐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아니면 뭐 데이 컨텐츠리 뭐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뉴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올해 이제 최대 기대작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무빙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방영된 이제 닥터 차정숙 같은 경우도 지금 비교적 시청률이 뭐 한 9.5%대로 비교적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승 여력은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에 뭐 공급을 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 3위 이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뭐 기존에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고정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시청률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 흐름도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뉴와 사마 네트워크스를 꼽았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드라마 많이 만드는 회사가 양적으로 더 많이 만드는 회사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님 얘기하신 거 외에도 하나 펜엔터. 펜엔터테인먼트요. 네, 요것도 최근에 보니까 올해 OTT 쪽과 계약한 것만 3개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뭐죠? 이거 뭐죠? 네.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네. 네. 거기다 뭐 국민 사형 투표, 돌풍 이런 드라마로 기대감을 높이게 되면은 혹시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드라마 제작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큐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에 따른 변화를 좀 기대할 볼만 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와의 이력이 있는 기업 혹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드라마를 만들 영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그런 제작사로 집중해보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오늘장의 콘텐츠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 다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